부모도 신분증도 학교도 없는 노숙자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흑투성이 손과 단 한마디 말로 아저씨의 아내를 다시 걷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윤태호 대표를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숲 한복판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소년을 믿지 않았고 어떤 의학 교수도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 후 일어난 일은 대한민국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아이가 어른들의 운명과 세상을 바꾸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이 듣게 될 진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테니까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서울의 오후, 하늘병원 캠퍼스의 은행나무 위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대로변의 자동차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희망의 마지막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의 침통한 공기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윤태호는 아내 한유리를 품에 안고 돌길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르고 앙상하지만 결의에 찬 남편의 품에서 그녀는 구름처럼 가벼웠지만 태호에게는 지난 2년 동안 지켜내려 애쓴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가을 하늘을 닮은 옅은 푸른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호가 그녀를 위해 고른 평화로운 아침의 색이었지만 어쩌면 그녀가 스스로 서서 거울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몰랐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은 지 2년, 예술의 전당 무대를 장악하고 불꽃 같은 회전 동작으로 관객들의 숨을 먹게 했던 그녀의 두 다리는 이제 야른 천 아래 미동도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슴 속에서 부서져 내리는 믿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다다르자 태호는 잠시 멈춰 서서 유리의 어깨에 덮인 담요를 고쳐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입술을 굳게 담은 그녀의 얼굴은 해쓱했지만 여전히 슬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문 건너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낡은 빨간 털모자를 쓰고 초겨울 추위를 피해 병원 정문 기둥 그늘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깊고 검은 눈동자, 앙상하게 꼰 다리, 그리고 먼지 투성이의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껌 몇 통과 휴지가 담긴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지금은 무릎 위에 얌전히 놓아둔 채 태호의 팔에 안긴 여자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일어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은 찢어진 운동화가 조용한 공간에 작은 마찰음을 냈습니다. 아저씨, 소년은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아저씨 부인을 걷게 할 수 있어요. 윤태호는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잘못 들은 것 같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리도 희미하게 눈을 뜨고 남편의 품 안에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기자는 없었고 촬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상류층 특유의 반신반의하면서도 귀찮다는 눈빛으로 소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년은 물러서지 않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저 아줌마를 도와줄 수 있어요. 태호는 보호 본능처럼 팔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유리가 살짝 움직이며 손을 들어 그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이자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처럼 쉰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요. 들어본다고 잃을 건 없잖아요. 태호는 다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네, 고우진입니다. 소년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엄마는 쪽방촌에서 마비가 오거나 중풍을 앓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지금 저 아줌마도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태호가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우진이 덧붙였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이번엔 정말 진심이에요. 유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관객을 기립박수치게 했던 그 화려한 밤의 주인공 입가에 스치는 미소였습니다. 이상하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태껏 거의 없었잖아. 태호는 아내의 눈을 보고 다시 소년을 보았습니다. 우진의 눈빛에는 무모함도 동정심도 아닌 기묘할 정도로 순박한 믿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1시간이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딱 1시간. 내일 아침 7시 서울숲 공원. 1분이라도 늦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우진은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서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태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고 노란 조명만이 그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건너편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의 유리의 그림자가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누워 손을 배 위에 올린 채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꿈꾸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마시지 않은 와인 잔을 손안에서 굴렸습니다. 그 꼬마는 대체 누구일까? 거리의 아이, 사기꾼, 아니면 뭔가 다른 존재일까? 펜트하우스 아래로 자동차 불빛들이 끝없는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태호는 의자에 머리를 기대며 유리에 길고 날씬했던 다리를 떠올렸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나가 바람을 감아 올리듯 회전하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 이미지는 병원의 오후, 그저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마워하며 침묵하던 그녀의 눈빛으로 바뀌어 사라졌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태호는 자문했습니다. 왜 껌 파는 아이의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불을 밝힌 서울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흐릿한 무언가가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그저 실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동안 그가 버려왔던 수많은 헛된 희망들처럼 그 소년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돌아섰습니다. 고요한 밤이 찾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희미한 빛 사이로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 부인을 걷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윤태호는 그 목소리를 즉시 떨쳐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붉은 단풍잎 위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울숲 공원은 희미한 빛 속에 잠겨 숨을 죽인 듯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회색 이끼가 낀 보도블록 위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근처 작은 구석에 낡은 나무 벤치가 있었고 그 옆에는 색이 바랜 꽃무늬 돗자리가 언제부터인지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우진은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부터 나와 낡은 돗자리 위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천 가방이 조심스럽게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수건 하나, 따뜻하게 볶은 팥 주머니, 긴 고무 밴드, 그리고 작은 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즐겨 쓰던 향기 나는 물이었습니다. 쑥 냄새에 알싸한 생강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모든 것을 의식을 치르듯 가지런히 놓고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없었지만 머리 위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빛만으로도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도로변에 멈춰 섰습니다. 윤태호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아내를 안아 내렸습니다. 유리는 크림색 니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옅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얼굴은 다소 창백했지만 오늘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 희미하지만 살아있는 희망 한 자락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휠체어를 밀고 공원 구석으로 향하자
우진이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줌마. 우진의 목소리는 예에 바르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유리가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위험한 거래를 지켜보는 듯 엄격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태호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딱 1시간만요. 우진이 말하며 수건을 꺼내 휠체어 발치에 깔았습니다. 천 가방에서 볶은 팥주머니를 꺼내 자신의 손에 대보며 온도를 확인한 뒤에야 유리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너무 뜨거우세요. 우진이 재빨리 물으며 손을 거두려 했습니다. 아니, 유리가 고개를 저으며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냥 다리의 따뜻함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태호는 아무 반응 없이 서 있었지만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작은 손을 움직여 종아리 양쪽을 부드럽게 누르기 시작했고 유리의 발목을 조금씩 천천히 돌렸습니다. 모든 동작은 느리고 섬세했으며 아이 같은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일을 수백 번 해본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발가락을 하나씩 들어 올리고 자신의 손바닥을 그녀의 발바닥에 대고는 물리적인 감각 그 이상의 따뜻한 기운을 전하려는 듯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눈을 감았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환자가 아니라 화려한 조명 아래서 불꽃 같은 회전을 준비하던 그 시절의 소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춤추셨죠? 우진이 속삭이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리가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아줌마가 균형을 잡는 손 모양이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그리고 눈을 감고 계실 때도 음악을 듣는 표정이에요. 유리가 짧지만 놀라움이 담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우진은 계속해서 발 뒤꿈치를 고르게 문지르고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손으로 느껴야 한다고요. 사람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말을 하니까 그걸 잘 들어줘야 한다고요. 태호는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경계심이 사라지고 순수한 호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의사셨니? 아니요, 복권오인들을 위한 자선진료소 간호사셨어요. 뇌졸중 환자분들 회복을 도와주셨는데 비싼 기계도 없이 오직 손이랑 팥주머니 그리고 인내심만 가지고 하셨어요. 태호가 멈칫했습니다. 그는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우진이 한층 낮아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는데 병원에 늦게 도착해서요. 몇 초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행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조용한 송별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유리가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살며시 힘을 주었습니다. 나 계속할래요. 그녀는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무 밴드를 꺼내 태호에게 밴드 끝을 잡는 법을 알려주었고 자신은 유리의 발에 밴드를 걸어 적당히 당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니? 태호가 물었습니다. 근육이 반응하는 법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요. 우진은 유리의 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손편지를 보내는 거랑 같아요. 인내심을 갖고 편지가 도착할 거라고 믿어야 해요. 유리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태호가 실크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골반에서 발가락까지 신호를 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우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천히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세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검지 발가락이 살짝 오그라들었습니다. 1mm도 채 안 되는 움직임이었지만 분명 움직였습니다. 여보, 봤어요. 유리가 놀라움에 질린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방금 느낌이 왔어요. 태호는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작은 떨림 자체가 이미 승리였으니까요. 훈련이 끝나자 우진은 엄숙한 의식을 치르듯 도구를 챙겼습니다. 태호는 소년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같은 장소다. 우진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먼저 와 있겠습니다. 유리가 우진을 보며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우진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작은 그림자처럼 말이죠. 태호와 유리는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떠오른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그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이제 다시 믿음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리는 바람조차 흔들 수 없을 만큼 고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방금 첫 번째 편지를 보냈으니까요. 3주차 일요일 아침, 서울숲 공원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산책하던 몇몇 사람들이 길가에 조용히 멈춰 섰고, 어떤 사람은 신발끈을 묶는 척했으며,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면서도 시선은 공원 구석의 세 사람에게 고정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아내에게 속삭였고, 우진은 평소처럼 돗자리를 펴고 팥주머니와 저항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공원에 들어설 때부터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을 이끌어온 그가 착각할 리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태호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낯선 남자가 계속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지만 훈련은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유리가 발목 운동을 마치고 우진의 도움을 받아 팔을 뻗는 짧지만 힘겨운 동작을 끝내자마자 태호는 평소와 달리 서둘러 짐을 챙겨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차로 향했습니다. 오늘 우진에게 건넨 감사의 인사는 여느 때보다 짧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남 본사 대표이사실에 앉아있던 태호의 책상 위에는 인삼차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 화면을 보니 아내의 주치의이자 하늘병원 재활의학 과장인 권상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입니까? 태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접 뵙는 게 좋겠습니다. 권 교수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딱딱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오후 당장요. 태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30분 뒤에 가겠습니다. 그가 권 교수의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희끗한 머리의 교수는 책상 위에 흐릿하지만 태호와 유리, 그리고 한 소년이 공원에서 치료받는 모습이 담긴 컬러 사진들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몰래 찍은 것이 분명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권 교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눈이 있습니다. 태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업무 시간 외에 가볍게 운동한 겁니다. 저 소녀는 누굽니까? 교수의 눈빛은 메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의료진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는 아이에게 환자의 몸을 맡기다니요. 그것도 국내 최고 병원의 정식 재활 프로그램을 밟고 있는 사모님을요.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우진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덕분에 제 아내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발가락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권 교수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우연한 근육 반사에 희망을 걸고 계신 겁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사모님의 건강 전체를 담보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겨울 한강처럼 차가웠습니다. 감정이요. 그가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제 아내는 무대 위에서 춤을 췄던 사람입니다. 교수님은 아십니까? 그 다리로 돌고, 뛰고, 날아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가 절 보고, 나 아직 여기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현대의학 시스템이 2년 동안 못 해낸 일을 아이 하나가 해냈다면, 저는 기꺼이 무엇이든 걸겠습니다. 권 교수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부상에 대해서도 병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태호는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등을 돌려나갔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윤그룹의 임동혁 부회장이 비싼 프랑스 와인을 들고 태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입가에는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자네한테 아주 특별한 치료 전문가가 생겼다며 그는 초대받지도 않은 술을 스스로 따르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재벌가 소문은 정치 뉴스보다 빠르지. 어제 누가 자네 아내가 공원에서 꾀죄죄한 꼬마랑 앉아 있는 걸 봤다더군. 그래서 임 부회장이 자리에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네는 그룹의 얼굴이야. 언론이 알게 되면 기적 같은 게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걸세. CEO가 얼마나 통제력을 잃었는지 물어뜯겠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주가가 출렁일 거야. 태호는 침묵했습니다. 2층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유리가 휠체어를 타고 조용히 내려와 엘리베이터 문 앞에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이 사람은 통제력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살고 싶게 만드는 유일한 끈을 잡고 있는 것뿐이에요. 임 부회장이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는 그를 보지 않은 채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더 안전한 사람을 원한다면 사표를 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의 먹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임 부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정노름 때문에 유능한 CEO를 잃고 싶진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터지면 나도 더는 막아줄 수 없네. 그가 등을 돌려 나갔습니다. 방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태호는 아내 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해.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이런 문제에 끌어들여서. 유리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진 내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태호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손을 잡았습니다. 난 문제가 생기는 건 두렵지 않아. 희망을 잃는 게 두려울 뿐이야. 그날 밤, 우진은 여전히 저택 외부 보안실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거실에 작은 매트리스를 마련해 주었지만 소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낡은 껌 포장지 뒷면에 양팔을 새처럼 벌리고 춤추는 여자의 그림을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문을 열고 나가 불빛 속에 앉아 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왜 안 들어오고? 우진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는 좁은 데가 익숙해서요. 아저씨 집은 너무 커서 낯설어요. 태호가 다가가 계단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바람이 흙냄새와 우진의 천 가방에 뱀 볶은 팥 냄새를 싣고 왔습니다. 내일도 제 시간에 올 거지? 태호가 물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찍 갈게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거 아니? 아저씨 같은 어른들도 가끔은 누군가가 기적을 주길 바란단다.
우진은 대답 없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원은 다시금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성으로만 살던 남자가 믿음으로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늙은 단풍나무 사이로 바람이 속삭이고 공원 바닥에는 햇살이 낡은 종이에 번진 물자국처럼 반짝였습니다. 4주차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주들과 같았습니다. 우진은 일찍부터 낡은 돗자리를 펴고 가방을 챙긴 채 차가운 김밥 한 조각을 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태호의 차가 들어오자 이야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우진이 먼저 일어나 그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태호 부부를 본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줌마. 여느 때처럼 예의 바르지만 훨씬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유리는 흰색 라운드 니트를 입고 머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심지에 불을 붙인 램프 같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우진이 태호에게서 그녀를 넘겨받을 때 유리는 믿음직스럽다는 듯 소년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아직도 바람이 다리에 닿는 게 느껴져 유리가 꿈꾸듯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내가 다시 춤을 췄어. 무대가 아니라 부산 바닷가에서 태호는 희미하게 웃으며 익숙한 공원 구석으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 멈추자 황금빛 햇살이 유리의 머리카락 위로 쏟아졌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은 지난주부터 태호가 트렁크에 넣어둔 휴대용 가스버너로 팥주머니를 데웠습니다. 고소한 팥 냄새와 유리가 좋아하는 계피 오일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소녀는 따뜻한 주머니를 그녀의 허벅지에 조심스럽게 올리고 작은 두 손으로 적당한 힘을 주어 종아리를 마사지했습니다. 태호는 곁에 서서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저항 밴드를 태호에게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몸을 굽혀 아내의 발에 밴드를 걸고 양쪽 끝을 잡았습니다. 눈빛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세게 당길 필요 없어요. 우진이 지도했습니다. 아줌마 근육이 반응할 수 있게 단단히 지탱만 해주세요. 태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유리가 발목을 움직이려 애쓰자 눈이 감기고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우진이 속삭였습니다. 다리가 기타 줄이라고 상상하세요. 작은 소리만 울려도 기억해낼 거예요. 유리가 입술을 꽉 깨물며 발을 앞으로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일도 없는 듯했지만 곧 아주 작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검지 발가락이 약간 아래로 굽혀졌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태호의 심장을 뛰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여보, 봤어요. 유리가 속삭였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내의 다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우진은 환호하지 않고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박수나 칭찬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신경 쓰는 건 오직 눈앞의 여인이 무력감이라는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훈련은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는 마사지로 계속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유리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어떠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2년 만에 내 몸의 일부가 눈을 뜬 것 같아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옆 돌계단에 앉아 손수건으로 아내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꽉 잡고 곁을 지켰습니다. 훈련 후 태호는 우진을 집으로 초대해 아침 식사를 권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소녀는 망설였지만 유리가 눈짓으로 안심시키자 승낙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먹고 갈게요. 우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전복죽과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로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태호는 거의 먹지 않고 마치 굶주린 적 없는 사람처럼 맛있게 먹는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유리가 소년에게 바나나 맛 우유를 따라주며 웃었습니다.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네. 우진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네, 쫓겨날까 봐 빨리 먹는 버릇이 들어서요. 유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호가 물었습니다. 누구랑 사니? 우진이 고개를 들자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혼자 살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광장시장 근처 원단 창고에서 지내요. 가게 정리 도와드리면 잠자게 해주시거든요. 태호는 침묵했습니다. 유리는 남편을 보았다가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 그 이상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 같은 아이가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깨달은 눈빛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낼래? 유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평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날이 밝을 때까지만이라도. 우진은 놀라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좋은 집은 불편해요. 태호가 거들었습니다. 이 집도 내가 사는 창고보다 더 어두운 밤을 보낸 적이 있단다. 한번 있어 보렴. 우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강요하지 않고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리는 긴 비를 맞은 아이를 어루만지는 엄마처럼 소년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가 내려왔을 때 우진은 소파에 웅크리고 얇은 담요를 덮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빛바랜 천 가방을 베고 있었고 옆에는 하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태호는 우진이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머리칼을 날리며 두 팔을 벌리고 풀밭에서 춤추는 여자의 그림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유리의 눈가는 여전히 촉촉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태호가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표류하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태호는 아내 곁에 앉아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속삭였습니다. 나도 다시 믿는 법을 배워야겠어. 유리가 태호의 손등에 손을 얹고 힘주어 잡았습니다. 뭘 믿게요? 자격증도 명성도 없이 팥주머니 하나와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만 가진 소녀는요. 그날 아침 서울은 맑은 햇살과 높은 하늘,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마치 평온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을 주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태호의 손에 들린 커피는 어느새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뒤뜰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가 목련나무 아래 앉아 있고 우진은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연주되어야 할 악보인 것처럼 정성스럽게 발가락을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요일을 기다리지 않고 매일 훈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새벽마다 우진은 집안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팥주머니를 데우고 수건을 준비한 뒤 유리의 휠체어를 뒤뜰로 밀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9살 아이에게서 보기 힘든 인내심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건 언제부터 배웠니? 훈련을 마치고 셋이 처마 밑에 앉아 쉴 때 태호가 물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에 목련 꽃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우진이 옷자락으로 이마를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요. 1학년? 유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엄마가 서울역 근처 작은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셨거든요. 우진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에는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적은데 환자는 많아서 엄마가 꾸준히를 도맡아 하셨어요. 시골로 의료봉사 가실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처음에는 가방 들고 물 떠드리는 심부름만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찜질하고 근육 풀어주고 반응 체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치유하는 손은 느껴야 한다고요.
태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몇 살이었니? 우진은 오랫동안 침묵하며 뭔가를 감추듯 작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7살이요. 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외출혈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평소처럼 약 사러 가려니까 엄마가 괜찮다고 어지러운 것뿐이라고 하셨어요. 저녁 때 보니 엄마가 바닥에 엎드려 계셨는데 한쪽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따뜻한 수건 덮고 관자놀이 누르고 다리 펴드리고. 하지만 엄마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소리쳐 불렀지만 이웃 사람들이 병원은 멀고 퇴근 시간이라 구급차도 못 온다고 했어요. 자정 가까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림을 참으려 옷자락을 꽉 쥔 손과 앙담은 입술이 보였습니다. 유리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그녀의 손길이 우진의 손에 닿자 부드러운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넌 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갔고 마치 시간이 멈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다시 움직이게 도울 때마다 엄마가 어딘가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우진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누가 인정해주는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하던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고 유리와 우진은 옅은 햇살 아래 남겨졌습니다. 잠시 후 태호가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끈이 누렇게 변하고 바닥이 다른 낡은 발레 슈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우진 앞에 신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유리가 국립극장 정식 데뷔 때 처음 신었던 신발이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추억으로 간직하려 했는데 오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겠구나. 우진이 멍한 눈으로 신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신을 건 아닌데 태호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라고 주는 거야. 이 다리로 무대를 날아다녔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내 덕분에 그녀가 다시 날아오를 거라는 걸. 우진은 찢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낡은 천을 만져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부부를 바라보는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속은 못하지만 우진이 말했습니다. 멈추지는 않을게요. 그날 오후 유리가 방에서 쉬는 동안 태호와 우진은 뒤뜰에 앉아 부러진 화분을 고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서울의 고층 빌딩 너머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거니? 태호가 물었습니다. 신분증도 학교도 없이? 우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익숙해요. 매일 할 일이 있고 보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되죠.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 태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건 마음이지만 더 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지식이 필요해. 학위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문을 열기 위한 열쇠란다. 무슨 말인지 알지? 우진은 말없이 시든 잎을 떼어냈습니다. 전 공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가 기어들어가듯 말했습니다. 넌 다른 사람을 느끼는 재능이 있어.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백 명의 어른보다 낫다.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주면 돼요.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저 믿으세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가장 큰 희망을 내 손에 맡기고 있잖니. 그 정도면 충분히 큰 거 아니냐.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태호는 보안 카메라 화면을 통해 우진이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걷는 연습을 하는 여자 곁에 고개를 숙인 남자, 그리고 그 뒤로 천사처럼 팔을 벌린 여자가 하늘에 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태호는 화면을 끄고 의자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신미영 씨,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 어딘가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은 우진의 엄마가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월요일 아침, 태호의 집안 공기는 묘했습니다. 지난 4주간의 희망찬 평온함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쌓여가는 듯한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태호는 커피를 내리며 깜빡이는 휴대폰 메시지와 이메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팀, 홍보팀, 심지어 그룹과 협력했던 방송국 기자까지 익숙한 이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첫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단독 윤 그룹 CEO, 정통의학 버리고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아내 치료 맡겨. 태호는 컵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얼어붙은 채 본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공원에서 유리와 우진의 훈련 영상을 찍어 언론에 제보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흐릿한 영상 속에는 휠체어에 앉은 여자의 다리를 마사지하는 작은 소년과 그 옆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자신의 심각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익명의 의료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비전문적 치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짐작하기 어렵지 않게 그 소스 제공자는 권 교수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임 부회장이었습니다. 자네 지금 포위됐어. 그의 목소리는 거두절미하고 들려왔습니다. 아침부터 회사 정문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주주들도 전화하기 시작했고 홍보팀은 입장을 어떻게 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호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순진하게 굴지 마, 윤태호. 자네는 CEO야. 그룹의 얼굴이라고. 노숙자 아이를 데려다 아내 병을 고치게 해? 깊게 파고들면 실수 하나만 나와도 회사 신뢰도는 곤두박질 칠 걸세. 이 사회는 내가 막아줄 수 있지만 조건이 있네. 태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그만두게. 아내를 다시 정식 재활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내. 감시도 받고 기록도 남기는 걸로. 그리고 그 꼬마는 회사와 언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놔.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2년 만에 제 아내가 마비된 다리를 다시 느끼게 해줬습니다. 깨끗한 보고서와 사랑하는 아내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전 유리를 택하겠습니다. 윤태호. 더 할 말 없습니다. 이 사회가 소집된다면 하라고 하세요. 제 믿음에 대해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할 생각 없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유리가 계단 난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잘 들리지는 않았겠지만 남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 떴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가짜 뉴스일 뿐이야. 태호가 애써 웃었습니다. 유리는 천천히 한 발 한 발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은 없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기자들하고 얘기할게요. 우진이는 아무 잘못 없다고, 내가 원해서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굴 보호하려고 애쓰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건 내가 해. 그날 오후 태호가 회사에 도착하자 사무실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유리벽 너머로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원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주주들과 법무팀, 홍보팀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임 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은근한 통제 욕구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굴 비난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경영진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회사 이미지가 타격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뿐입니다. 한 주주가 나섰습니다. 태호, 가정사에 참견하고 싶진 않지만 무면허 아이에게 치료를 맡기는 건 법적 한계를 넘는 일이야. 태호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함께 축배를 들던 얼굴들이 이제는 그를 통제해야 할 바이러스 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어린아이에게 아내의 치료를 맡겼는지 물으셨죠? 태호가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만이 제 아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수님과 의사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아내가 평생 휠체어에서 살아야 한다고 단정 지었을 때 말이죠.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통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이 항상 정답만을 내놓는 것은 아니더군요. 때로는 죄송합니다. 차도가 없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죠. 하지만 그 소녀는 오직 두 손과 절대적인 믿음을 담은 마음 하나로 그 차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임 부회장이 멈칫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태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신다면 기꺼이 사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계신 분들 중 누구라도 가족이 아파서 절망해 본 적이 있다면,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기적을 믿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침묵 속에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늦게 귀가했습니다. 유리는 이미 잠들었고, 우진이는 거실 조명 아래 앉아 새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다가가 그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인 남자, 일어서려는 여자, 그리고 그들을 받치듯 손을 뻗은 소년이었습니다. 무얼 그리려는 거니? 태호가 물었습니다. 꿈을 다시 그리고 있었어요. 우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꿈인데? 유리 아줌마가 걷는 꿈이요. 저 없이도 아저씨만 있으면 걸을 수 있는 그런 꿈이요. 태호는 자리에 앉아 아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내일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을 수도 있어. 우진이는 아무 대답 안 해도 돼.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 골칫덩이인가요? 태호 아저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빛을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우진아, 넌 골칫덩이가 아니야. 내가 바로 정답이란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작은 집 안에는 돈이나 지위로는 살 수 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폭풍우 한가운데 서기를 선택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인 신발을 신고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작은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하늘은 약간 흐리고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서울숲 공원의 나뭇가지들은 평소보다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매섭게 불지 않고 그저 땅과 사람들의 어깨, 그리고 특별한 아침을 맞이하는 이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불어왔습니다. 윤태호는 공원 입구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어 볶은 팥주머니와 수건, 미리 준비한 따뜻한 물통이 든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우진이가 먼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도하고 싶었고,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유리가 태호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을 열고 몸을 돌려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혼자 일어설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세상 밖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침묵으로 선언하듯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를 굳은 의지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 익숙한 돗자리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펼쳐진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멀리서 그들을 보았지만 손을 흔들거나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선생님을 맞이하는 학생처럼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교실로 그들을 맞이하듯이요. 태호는 유리의 휠체어를 밀고 다가갔습니다. 인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세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익숙하게 준비 운동을 시작했고 따뜻하고 단단한 손을 유리의 무릎에 가볍게 올렸습니다. 마사지는 규칙적으로 이어졌고 태호가 지난 몇 주간 외워둔 스트레칭 동작과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처럼 서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무릎을 꿇고 아내 발에 고무 밴드를 걸고 양손으로 밴드 끝을 잡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집중한 눈빛이었습니다. 화장대 의자에 앉아 무대에 나갈 준비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진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눈빛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허리에서 허벅지로, 무릎으로, 발목으로, 그리고 마지막 발가락 끝까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유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손등 핏줄이 살짝 서고 가슴 속 호흡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 발가락이 움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 전체가 아주 조금, 정말 미세했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유리가 눈을 번쩍 뜨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리며 숨을 토해냈습니다. 방금 움직였어. 그녀는 태호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 봤어? 태호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봤어. 다 봤어. 우진이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꽉 깨물고 그들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감격으로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는 듯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고 눈물은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호는 몸을 굽혀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그녀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근처를 산책하던 한 여성이 멈춰서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휠체어를 탄 소년도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적이 일어난 순간의 증인이 되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기적은 최첨단 기계가 아니라 한때 거리를 떠돌던 아이와 포기하지 않은 남편,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은 아내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재활 훈련이 끝나자 우진이는 평소처럼 꼼꼼하게 수건을 갰습니다. 태호가 다가가 작은 종이봉투를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저씨? 우진이 물었습니다. 특제 김밥이랑 바나나 우유, 검정고시 문제집, 그리고 야학 등록 신청서야. 우진이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으며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공부 필요 없는데요. 전 그냥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태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지식이 필요하고 면허와 자격증, 학위가 필요해. 따뜻한 손을 가진 거리의 소년으로만 남을 순 없어. 진정한 치료사가 되어야지. 우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종이봉투를 마치 밥 한 끼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인 것처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유리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태호는 바닥에 앉아 아내의 다리에 기대어 무릎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은 아내의 발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회사에 잠깐 다녀올게, 그가 말했습니다. 또 회의야? 아니,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가는 거야.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유리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여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목까지 감사하다고 전해줘요. 집의 다른 구석, 작은 매트리스 위에 앉은 우진이는 새 공책에 첫 줄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노란 등불 아래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태호는 문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껌을 팔던 그 소녀는 야학 교실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교재를 품에 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고 깨끗한 옷을 입은 채였죠. 아무도 소년의 과거를 몰랐지만 누구든 소년의 눈빛 속에 든든하고 다정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어느 공원, 익숙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여성이 남편의 도움을 받아 무릎을 굽히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박수 소리도 없었지만 바람 소리와 숨소리, 그리고 서서히 되살아나는 생명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8번째 일요일 아침, 서울숲 공원은 새로운 분위기를 입은 듯했습니다. 바람은 더 시원했고, 나무는 더 푸르렀으며, 사람들의 발걸음은 다가오는 특별한 순간을 붙잡으려는 듯 느려졌습니다. 윤태호는 늘 대던 곳에 주차했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익숙한 가방을 꺼냈지만 이번에는 팥주머니와 수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 산 알록달록하고 깔끔한 저항 밴드가 가득 담긴 작은 플라스틱 상자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제안했었죠. 사람이 더 늘어나면 도구를 더 준비해야 해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 그것이 오늘 아침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늘 보던 세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은행나무 아래에는 이제 다른 두 가족이 더 와 있었습니다. 가벼운 뇌졸중 후유증으로 오른손이 굽어 휠체어에 앉아있는 다은이라는 9살 소녀가 호기심 가득한 큰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눈밑이 거뭇하지만 희망으로 눈이 반짝이는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준서라는 비쩍 마른 소년이 지팡이를 짚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혹시라도 아들이 넘어질까봐 등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일찍 도착해 평소보다 더 많은 돗자리를 깔아두었습니다. 긴장하거나 당황한 기색 없이 마치 수백 번 해본 일인 것처럼 침착하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유리에 휠체어를 밀고 다가가며 다른 아이들을 보고 반짝이는 아내의 눈빛을 확인했습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작은 이야기가 아니네, 유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은이라는 소녀와 이야기하고 있는 우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목에 가볍게 손을 얹은 채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줄넘기 좋아하니? 다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요. 우진이는 웃으며 파란색 밴드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줄넘기를 할 수 있게 오늘 연습해보자. 어때? 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말 한마디가 병원에서의 차가운 치료 시간들을 모두 보상해 주기에 충분하다는 듯이요. 그 사이 유리는 태호의 부축을 받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아침만큼은 관찰자가 되어 껌 팔던 소년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지도자로 성장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진이는 다은이와 준서, 그리고 멀리서 커피 잔을 들고 지켜보는 한 중년 남성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호기심과 감동이 섞인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정말 엄마를 닮았어. 태호가 옆에 앉자 유리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몸을 만지는 방식이 마치 그 사람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게 당신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다. 태호는 대답 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유리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그들만의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믿음에서 시작된 작은 물결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 시작점에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밖에 가진 게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다은이 어머니에게 테니스 공을 건네주며 반사신경을 자극하도록 돌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준서 아버지에게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 굳은 근육을 따뜻한 수건으로 깨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의사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듯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동작 하나하나에는 경험과 꼼꼼함,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우진이가 유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운동 안 하세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유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줌마 대신 하는 걸 보고 싶어서. 우진이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아줌마를 대신할 순 없는데요. 춤을 대신 춰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걸 대신 해달라는 거야. 우진이는 다은이와 준서를 번갈아 보더니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유리와 태호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분들은 제가 먼저 믿어주니까 저를 믿는 거예요. 그 말에 부부는 침묵했습니다. 태호는 유리를 돌아보며 되뇌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믿어주니까 아주 나이든 어른이 할 법한 말이었습니다. 유리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 아이는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일찍 철이 들었으니까요. 아침 훈련은 모두가 돗자리에 둘러앉아 태호가 사온 김밥을 나눠 먹으며 끝났습니다. 많은 말이 오가진 않았지만 가벼운 웃음소리와 고른 숨소리, 그리고 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함께 걸어 나온 전우들 같은 눈빛들이 오갔습니다. 헤어지기 전, 다은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희망이란다. 우진이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장비를 정리하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년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날에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요. 그날 저녁, 태호네 집거실에 셋이 모여 앉았을 때 태호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태호가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규 학위는 없지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물리치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특별 전형 신청 서류야. 내가 동의하면 적십자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할 거야. 친구가 거기 있는데 기꺼이 돕겠다고 했어. 우진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돼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치유하는 법을 배우는 걸 금지하는 법은 없단다.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날 필요는 없어. 멈추지만 않으면 돼. 유리가 다가와 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공원에 가야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랑 아줌마는 이제 제가 필요 없지만 다른 분들은 제가 필요하니까요. 태호는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습니다. 우린 서로가 필요해, 우진아. 내일 너는 누군가에게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주고 나는 뒤로 물러나는 법을 배울 거야. 유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걷기 시작할 거고 창밖 기와지붕 위로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그 저택 안에서 믿음은 더 이상 연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태를 갖추고 이름을 얻어 한때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느리지만 확실한 발걸음과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작은 두 손과 지칠 줄 모르는 심장을 가진 소년 덕분이었습니다. 9번째 일요일 아침은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태호는 꼼꼼하게 장비 가방을 챙기고 깨끗한 수건을 개어 넣고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았습니다. 새로 산 저항 밴드 두 쌍과 작은 테니스 공들도 챙겨 넣었습니다. 그는 셔츠 단추를 채우며 거울 앞에 앉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는 남색 니트에 크림색 바지, 그리고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가리던 헐렁한 치마 대신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고 눈빛은 고요했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품어왔던 불꽃이 이제 막 타오르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준비됐어? 테오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돌려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걷기 위해 태어났어, 테오 씨. 오늘 걸을 거야. 휠체어가 대문을 나서서 지난 2년 동안 유리가 창문 너머로만 바라보던 강남의 거리들을 지났습니다.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풍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추억 속에 사는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은행나무가 부드러운 그늘을 들이운 서울숲 공원에는 우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첫날에 주눅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짙은 파란색 면바지, 깨끗하게 닦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신발에는 낡은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왔던 가족들이 친구와 친척들을 데려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과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믿기 위해, 그리고 모두가 곧 일어날 것이라 직감하는 그 일을 맞이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테오는 넓게 펼쳐진 돗자리 한가운데로 유리를 데려갔습니다. 우진이는 다가와 그들이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시작하실래요? 우진이는 유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유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충분히 오래 기다렸어. 우진이는 가방에서 부드러운 천 밴드와 쿠션을 꺼내 뒤쪽에 놓았습니다. 테오는 유리가 휠체어에서 내려와 쿠션 끝에 앉도록 도왔고 수많은 훈련 때 그랬던 것처럼 양손으로 아내의 허리를 받쳤습니다. 아줌마, 기억하세요.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랑 아저씨가 들어드리겠지만 서는 건 아줌마 목이에요. 유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남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테오는 아내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고 우진이는 언제든 도울 수 있게 양손으로 그녀의 무릎을 잡았습니다. 셋, 우진이가 속삭였습니다. 둘, 하나, 그들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유리의 몸이 마치 내면의 폭풍과 싸우듯 떨려왔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712일 만에 처음으로 근육이 팽팽해지고 무릎이 요동쳤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자연이 보내는 부드러운 박수 소리 같았습니다. 유리가 눈을 떴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서 있었습니다. 공원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멈추고 오직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으려는 한 여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나 섰어. 유리가 속삭였습니다. 나 정말 서 있어. 테오는 마치 기적이 깨질까 두려운 듯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두 걸음. 세 걸음. 멈칫하며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테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달려들어 떨리는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여기 있어. 유리는 그를 꽉 껴안았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낯선 사람들, 다은이네, 준서 부모님, 그리고 이 순간을 목격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진이는 군중 뒤로 물러나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크게 웃지도 않고 그저 신성한 약속을 지킨 사람처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가 고개를 돌려 소년을 찾았습니다. 우진아, 그녀가 불렀습니다. 이리 와. 소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무 약속도 안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속 안 해도 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해냈으니까. 우진이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아줌마가 스스로 해내신 거예요. 유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 할 수 있다고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걸을 수 없어. 태호가 따뜻한 눈으로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아, 알고 있니? 널 처음 만난 날, 난 내가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난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었어. 왜냐하면 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으니까. 우진이가 였지만 진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마치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라고 말하듯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태호의 집은 더 이상 회복을 위한 고요한 공간이 아니라 생명력을 환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직 떨리는 손으로 샐러드를 만드는 유리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진이는 식탁에 앉아 태호가 굽고 있는 생선 조각을 세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요리에 영 소질이 없었죠. 아저씨, 탔어요. 우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유리가 웃었습니다. 내가 요리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니까.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지나가던 사람이 찍어서 보내준 아침의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 찍었는지는 몰랐지만 영상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영상이 아니라 남편의 품에서 일어서는 아내와 그들을 조용히 돕는 소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태호가 화면을 보다가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랬지? 아내에게 춤 파트너가 필요할 거라고. 우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이었어요. 그럼 난 진담이다. 넌 무용을 배워야겠어. 우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남자가 무슨 무용을요? 유리가 다가와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글도 모르던 아이가 이제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춤이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춤추시면 제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드릴게요. 따뜻한 조명 아래 셋은 함께 웃었습니다. 화려한 춤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생명과 믿음, 그리고 무대 위 어떤 회전보다 강인한 첫발걸음만이 존재했습니다. 일단 일어서면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날 서울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폭풍우처럼 거칠거나 성난 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처럼 조용하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였습니다. 유리는 창가에 앉아 생강차를 들고 물기에 번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나뭇잎 끝에 맺힌 빗방울이 마당으로 떨어지며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젖은 흙내음과 찬 기운이 실려왔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물을 받게 될 테니까요. 태호가 갈색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탁자에 놓고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이 어머니가 살던 옛 하숙집 다락방 상자에서 찾아서 그가 말했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오늘 아침에 전화하셨더라고. 예전에 살던 세입자가 죽기 전에 맡아달라고 했던 건데 아무도 찾아가질 않았다고. 우진이 어머니 같아. 유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고 종이가 누렇게 바랜 모서리가 살짝 접힌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휘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이에게. 언젠가 내가 치유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오면. 그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서 더 따뜻하고 정감이 가는 여자의 글씨였습니다. 나의 우진아. 엄마가 내가 크는 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너의 작은 두 손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될 거란 걸 엄마는 알아. 의사가 될 필요도, 하얀 가운을 입을 필요도 없어. 그저 내가 느끼는 것을 믿는 걸 멈추지만 않으면 돼.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너의 두 손이 그들을 다시 끌어당기는 끈이 되어줄 거야. 사람들이 사랑받는 느낌을 잊었을 때 너의 손바닥이 그걸 기억하게 해줄 거야.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 기억하렴. 작은 불씨 하나로도 어두운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다는 걸. 가거라, 아들아. 내 심장이 이끄는 곳으로. 그리고 만약 누가 누구에게 배웠냐고 묻거든 웃으면서 말하렴. 졸업장은 없지만 최고의 의사를 꿈꿨던 엄마에게 배웠다고. 영원히 사랑한다. 유리는 수첩을 덮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고인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우진이가 대단한 일을 해낼 거란 걸 미리 알고 계셨어.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걸. 그날 오후 그들은 우진에게 수첩을 건넸습니다. 소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고 그저 수첩을 가슴에 꼭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얼굴을 잊어버릴까봐 무서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마사지할 줄만 알고 제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꼬맹이로 남을까봐 무서웠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태호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진아. 넌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살고 싶게 만들고 있어. 우진은 고통 속에 꼼짝 못하던 여성이 이제는 빛으로 가득 찬 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성동구 사회복지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진이의 재활 모임이 적십자사와 연계된 공식적인 지역 사회 프로젝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호는 모든 장비를 후원하고 법적 지원을 맡았습니다. 유리는 명예 고문이 되었고 우진이는 고작 9살이었지만 공식적인 발기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꽃다발이나 풍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아팠고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손춤을 추는 소녀, 함께 훈련했던 친구에게 손을 흔드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길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밝은 눈을 가진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 우진이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녀는 두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전 말주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엄마가 그러셨는데 느낄 줄 아는 손이 고치는 손이래요. 오늘 저는 여기서 그런 손들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당당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연설 때문이 아니라 그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눈물과 믿음,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심어진 정신 말입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태호는 한강변의 작은 공터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유리와 우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땅을 임대할 생각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작은 센터를 지을 거야. 병원도 학교도 아닌 우진이 같은 사람들이 배우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곳으로. 우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유리가 웃으며 소년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니, 넌 매일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가장 늦게 나가는 사람이 될 거야. 우진은 대답 없이 조용히 공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소년의 눈 속에서는 새로운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우진과 엄마 치유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요란한 간판은 없었고, 정문 앞 작은 현판에 손글씨로 쓴 한 줄의 문구만 있었습니다. 느낄 줄 아는 손이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곳, 그리고 누군가 그 소년에게 치유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웠냐고 물을 때면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공감은 저희가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